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약 29조 원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9조 원 투자까지 더해 대미 투자 규모는 약 40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이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감소세가 거침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에 대한 잠재 부실을 또다시 언급하며 금융권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을 견인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최 회장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린, 또 바이오 등 미국의 4대 핵심 성장 동력에 총 4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SK그룹이 29조 원 규모의 대규모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새벽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향후 대미 투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So including the major investment in semiconductor, EV batteries, and biotechnology. 신규 투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 바이오 등 4대 핵심 성장 동력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과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지 제조시설 구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150억 달러,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20억 달러, 첨단 소형 원자로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 50억 달러 등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 달러 투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대미 투자 규모는 모두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래 첨단 산업의 대미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투자로 미국 내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재건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대규모 창출하는 동시에 SK그룹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K그룹의 투자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단행하면 미국 내 일자리는 2025년까지 4,000개에서 2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SK까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한미 경제동맹이 한층 공고해지는 한편 국내 산업의 경쟁력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이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4%나 급감한 건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감소세가 거침없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75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94%, 지난달과 대비로는 74% 줄어든 수치입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9개구에서 한 자릿수대 거래를 기록했고 중구 1건, 종로구와 광진구 각각 3건, 용산구와 성동구 각각 4건, 강북구 5건, 관악구와 동작구, 양천구가 각각 7건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 거래가 늘고 거래가 줄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감소를 집값 하락의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 집값은 8주 연속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가 풀리는 다음 달이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그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주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은 8월부터예요. 대출 규제 DSR 제도 상황에서는 더더욱 생애채 투자 중심으로는 소득 수준이 작으니까 쉽게 계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편 같은 기간 아파트 외에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도 줄었습니다. 단독 다가구 매매 건수는 95건으로 지난달 462건보다 79%,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1,151건으로 지난달보다 63%,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작년 상반기엔 1,396가구였는데 올 상반기엔 2,78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구 한화 포레나미아,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아직도 미계약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성남 이안모란 센트럴파크의 경우 모집 세대 전체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에선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는 3가구였는데 올해는 454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에 아파트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에 대한 잠재 부실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건데요. 은행에 이어 협회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잠재 부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 부실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지난 2년간 상한이 유예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과 이자 규모는 약 1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그는 새출발 기금 등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민생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났을 때도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좀 빨리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근데 자산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들 어렵지만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지원하는 이슈에 금융당국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 은행과 협회는 잠재 부실을 덜어내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또 김 위원장은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 개선으로 금융권의 아이디어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사가 핵심적 전략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비의 금리 탄력성은 평균 0.04%에서 0.15%로 나타납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민간 소비는 최대 0.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이후 6분기에 접어들며 주가와 집값 하락 영향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폭은 최고 0.12%에 달했습니다. 동향분석팀은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최근 주가가 상당폭 하락한 데 더해 집값 역시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돼 향후 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악재를 뚫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어두운 전망을 언급하며 투자 축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호실적에도 내년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투자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자본적 지출을 상당폭 축소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공급망 이슈가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3분기를 포함한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기술 제품의 수요 둔화로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재고가 1분기보다 1주치 정도 늘어 재고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를 주문 뒤 입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 향후 설비 투자 시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D램과 낸드 플래시 출하량 성장률 목표치로 각각 10% 초반, 20% 달성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량 첨단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확대합니다. 연내 238단 낸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양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낸드 가격이 오르고 전체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작년 말 인텔 낸드 사업부의 매출이 더해졌고 반도체 거래 통화인 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지방 금융 지주사들의 올 상반기 성적표가 내일까지 공개됩니다. 은행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지방은행은 이자 이익 확대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비은행 부문 중에선 캐피털사가 약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FN가이드 컨센서스를 보면 BNK와 DGB, JB 등 3대 지방금융 지주의 올 상반기 순이익 합계 전망치는 1조 2,032억 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JB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동안 3,200억 원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1년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대출 성장에 힘입어 각각 두 자릿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어 내일 실적을 공개할 BNK와 DGB도 이자 이익 확대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1분기 세 곳의 지방금융 순이익은 6,053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 비은행 부문에선 캐피탈이 약진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BNK금융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의 약 60%를 차지하는 BNK캐피탈은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9% 증가하며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DGB캐피탈 역시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 1분기 20.86%로 1년 전보다 약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이 지금 수익을 보는 이유가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많이 들어서 수익을 본다. 이런 논리잖아요. 금리가 높은 여신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수익이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금리 인상기가 시작된 시점이어서 지방금융이 이 같은 기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증시 부진이 이어지며 계약고가 적은 전업자문사는 수익이 줄어들었지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겸용 투자자문사의 수익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겸용 투자자문사의 수수료 수익은 증가한 반면 전업투자자문사의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겸용자문사의 수수료 수익은 1조 537억 원으로 정년 동기보다 28.1%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수익이 6,9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3,510억 원, 은행 119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겸용투자자문사의 일임 자문 등 총 계약고는 71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5% 늘었습니다. 반면 전업자문사의 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1,8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했습니다. 부진한 증시에 계약고가 적은 전업자문사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사의 계약고는 약 17조 6천억 원으로 겸용사의 계약고에 비하면 3%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겸영사는 중대형 전업투자자문사의 운용사 전환과 로보 어드바이저 활용 등으로 자문업 영업이 확대됐지만 전업사는 최근 주식시장 불황과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자문사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증시가 불황이고 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 근데 이제 겸용 투자자문사는 이제 자산운용사든지 증권사, 은행 이런 데서 같이 겸업을 하는 거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업 다각화 잘 돼 있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수익을. 한편 금감원은 겸영사의 경우 영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 요인을 도출할 것이라며 전업사는 증시 등락으로 인해 경영 실적 부진 우려가 있어 재무적 위험이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 다시 가속화되고 있죠. 오늘 0시 기준으로 볼 때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확산세에도 여전히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은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쉬운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개발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서지은 기자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 현황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 계속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는 최근에는 개발 중단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면서요. 네,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개발했었는데요. 이후로는 개발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포기를 선언한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근당은 지난 1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나파벨탄의 임상시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나파벨탄은 기존의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던 약품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로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이뤄졌지만 결국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역시 같은 날 코로나 치료제 카모스타트의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모스타트는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인데요.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 중이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도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포기한 기업이 한 군데는 아닌 거 보니까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지금 기업들이 포기하는 겁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일 텐데요. 예. 업계는 이미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제품들이 있어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이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컴퍼니의 라게브리오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후발주자로서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이 이전만 못한 모습인데요. 코로나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치료제 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이미 유효하고 부작용이 적은 탁월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상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금 제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치료제 개발 포기 아쉬움도 남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허은철 GC 대표 등은 제약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수익 모델로 삼지 않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를 공익제의 역할로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상황입니다. 예,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공익제로서 포기하는 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민간 기업은 어쨌든 간에 사업성을 보고 뛰어들 수밖에 없다,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중단을 또 마냥 비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성, 수익성을 제외하고 또 다른 포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줄줄이 그만뒀다고 해서 마냥 비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성 외에도 개발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임상시험 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 전 세계에 퍼질 당시에는 규제기관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을 허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엔데믹으로 전환된 후 긴급 승인 등의 절차를 지양하면서 치료제 승인 문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임상 대상인 코로나 중증 환자를 찾기 어려운 것도 한 요인입니다. 치료제 임상시험은 대부분 중증 환자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백신을 맞으면서 중증 환자로의 이행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찾기 더욱 힘들어진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조코바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지난 21일 조코바가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보류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기관이 엔데믹 상황으로 인해 치료제 승인에 대한 장벽을 높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또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보건안보 차원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코로나 대유행 당시 치료제 확보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당시 저개발 국가는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제약 주권이 국력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료제 개발 경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유행을 일으키는 감염병의 출현이 또다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업계 관계자는 치료제 개발 등 관련 경험을 쌓게 된다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오늘 서지은 기자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6개월 보호 예수 해제 첫날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0.13% 하락한 39만 3,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상장 당시 기관에 배정된 주식 중 6개월 락업 물량 996만 365주가 오늘 해제된 겁니다. 이는 전체 상장 주식의 4.26%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대에 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주가가 공모가인 30만 원보다 30%가량 높아 차익 실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의 1개월, 3개월 보호 예수 물량 해제 당일의 주가는 각각 1.9%, 1.3%씩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 급감한 1,9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외학제에도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605억 달러로 작년보다 8.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작년 대비 1.9% 줄었지만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12.6% 늘었습니다. 10대 품목 중 플라스틱 제품과 의약품, 반도체 등 6개 품목에서 최대 실적을 낸 반면 화장품은 작년 대비 9%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통풍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밤낮 없는 더위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 보이겠습니다. 속초 등 일부 동해안 지역은 큰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도 한낮에는 강한 볕이 구름의 틈을 비집고 나오겠습니다. 전국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수원, 대전이 33도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한낮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전주와 제주 33도, 대구 32도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이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비는 언제 내릴까 궁금하실 텐데요. 주말까지 일부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만 지나겠고요. 일요일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